나는 열쇠 수리공이다. 어젯밤 심야에 나를 불러 열쇠를 열어달라던 고객이 뜻밖에도 변을 당했다. 나는 끔찍한 참극에 휘말리게 되었다. 한밤중 휴대폰 벨소리에 잠이 깼다. 전화기 너머로 한 여자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다. 열쇠 수리공 기사님인가요? 집 현관문이 안 열려요. 열쇠 좀 열어주실 수 있나요? 나는 상대방을 안심시켰다. 여자의 주소를 물어본 뒤 재빨리 일어나서 작업복을 챙겨 입고 공구 가방을 들고 출발했다. 이것은 이미 오늘 나의 47번째 일감이었다. 우리 업계에서 고객 확보는 늘 골치 아픈 문제다. 그래서 나는 종종 몰래 대조적인 수단을 사용하곤 한다. 거주자의 문 잠금 장치를 미리 망가뜨려 놓는 것이다. 바로 이쑤시개를 열쇠 구멍에 꽂는 것이다. 그러고는 이쑤시개를 부러뜨려 이쑤시개의 일부분을 안에 남겨둔다. 그렇게 되면 열쇠가 돌아가지 않는다. 그 다음에 나의 열쇠 수리 명함을 벽에 붙여놓는다. 또한 목표층에 다른 열쇠 수리 명함들을 떼어버리고 내 것만 남겨둔다. 거주자가 문을 열지 못할 때 비로소 열쇠 수리공인 내가 등장할 차례가 된다. 이 방법을 쓴 이후로 나는 끊임없이 고객을 확보할 수 있었다. 오늘처럼 한밤중에 주문을 받는 일도 흔했다. 나는 고객의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다. 위층으로 올라갔을 때 1404호 문 앞에 한 여자가 쪼그리고 앉아있는 것을 보았다. 누군가 오는 것을 보고 여자는 서둘러 일어나 나에게 물었다. 이어 열쇠 수리공 기사님인가요? 여자의 목소리가 다소 떨리는 것을 느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다고 대답했다. 방금 저에게 전화하신 분 맞죠? 맞아요.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문이 안 열려요. 열쇠가 도통 돌아가지 않아요. 방금 힘을 너무 세게 줬더니 안에서 부러져 버렸어요. 나는 가방에서 공구를 꺼내 문 잠금 장치를 점검했다. 이건 자물쇠 뭉치가 노후해서 그런 것 같네요. 자물쇠 뭉치를 교체해야 합니다. 그렇게 말하며 나는 여자에게 영업 허가증과 신고 증명서를 보여주었다. 그러고는 규정에 따라 여자에게 몇 가지 사항을 확인했다. 여자의 신분증을 확인했는데 여자의 이름은 정만이었다. 이 집의 소유주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엄밀히 말하면 현장에는 제3자 증인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시간이 너무 늦어 불편하기도 했고 현실에서는 몇몇 규정은 보통 생략하곤 한다. 열쇠 수리 등록을 마친 후 본격적으로 작업을 시작했다. 내가 막이를 시작하자 여자가 나에게 물었다. 기사님, 문을 여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10분 정도면 될 겁니다. 조금만 더 빨리 안 될까요? 나는 여자를 슬쩍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이 다소 불안해 보인다는 것을 발견했다. 여자는 마치 의도적인지 아닌지 내 뒤쪽의 어느 방향을 보고 있는 것 같았다. 나도 즉시 고개를 돌려 그 방향을 힐끗 보았다. 그곳은 어둡고 텅 빈 복도였다. 나는 미간을 찌푸리며 여자에게 말했다. 이 자물쇠는 열기가 꽤 까다롭네요. 최대한 빨리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런 자물쇠는 눈 깜짝할 사이에 열 수 있다. 하지만 나는 최대한 시간을 끌어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고객이 내가 돈을 너무 쉽게 번다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돈을 낼 때 무척 아까워할 것이다. 10분 후 나는 마침내 문을 열었다. 이어 고객에게 새 자물쇠 뭉치로 교체해 주었다. 그 낡은 자물쇠 뭉치는 사실 전혀 고장 나지 않았다. 내가 다시 가져가서 다음에 다른 고객에게 또 교체해 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저비용 고수익이다. 나는 고객에게 100위안을 청구했다. 여자는 두말 없이 곧바로 100위안 지폐 한 장을 내게 건넸다. 그러고는 집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그런데 문이 막 닫히려는 찰나 문이 갑자기 멈췄다. 여자는 집 안에 서서 문틈 사이로 목소리를 낮춰 나에게 질문 하나를 던졌다. 기사님, 방금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실 때 혹시 무엇을 보셨나요? 나는 즉시 바라보았다. 복도는 칠흑같이 어두웠다. 여자가 대체 무엇을 말하려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래서 즉시 말했다. 방금은
문을 열어드리는 게 급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자마자 바로 고객님을 만났습니다. 계단 쪽에 무엇이 있는지 살필 겨를이 없었네요. 흰색 긴 원피스를 입고 머리를 산발한 여자가 계단 입구에 매달려 있는 걸 못 보셨나요? 그 말을 듣자마자 소름이 쫙 끼쳤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나의 표정을 보고 계속해서 말했다. 기사님, 가서 저 대신 확인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안 그러면 오늘 밤 무서워서 잠도 못 잘 것 같아요. 비록 방금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을 때 맞은편 계단 입구를 주의 깊게 보지는 않았지만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나도 가서 확인을 해보지 않을 수 없었다. 떠나려면 어차피 그곳을 지나가야 했기 때문이다. 나는 일부러 크게 헛기침을 했다. 복도의 음성 인식등이 반응하며 켜졌다. 나는 용기를 내어 천천히 다가갔다. 여자는 계속 집 안에 숨어 문틈으로 복도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도중에 나는 뒤를 돌아 문틈 사이의 여자를 쳐다보았다. 문틈이 아주 좁아서 문틈 사이로 여자의 얼굴 절반만 보였다. 이 장면은 묘한 공포감을 주었다. 내가 계단 입구에 다다랐을 때쯤 음성 인식등이 시간이 다 되어 꺼져버렸다. 나는 깜짝 놀라 몸을 떨었다. 얼른 바닥을 세게 굴렀다. 음성 인식등이 다시 켜졌다. 나는 마침내 복도의 상황을 명확히 보았다. 그곳은 그저 위아래 층으로 통하는 비상계단이었다. 아무도 없었다. 하는 소리와 함께 여자가 이미 방문을 닫았다.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단순히 헛것을 본 모양이다. 나는 정신을 가다듬고 열쇠 공구를 챙겨 서둘러 떠나려 할 때 그제야 깨달았다. 자물쇠 뭉치를 교체한 후에 새 열쇠를 여자에게 건네주는 것을 깜빡했다는 것을. 방금 일 때문에 정말 정신이 없었나 보다. 나는 서둘러 여자의 집 문을 두드렸다. 하지만 연거푸 두드렸음에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나는 조금 의아했다. 그 여자는 방금 문을 닫았는데 노크 소리를 못 들었을 리가 없다. 이전 여자의 이상한 반응을 떠올려 보니 그녀는 정말 겁을 먹은 것일지도 몰랐다. 나는 문을 두드리며 설명했다. 그저 새 열쇠를 전달해 주려는 것뿐이라고. 하지만 집 안에서는 여전히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할 수 없이 휴대폰을 꺼내 여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화 신호가 가자마자 상대방의 휴대폰 벨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도저히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다. 벨소리는 집 안에서 들려오는 것이 아니었다. 바로 내 뒤쪽에서 들려오고 있었다. 나는 즉시 고개를 돌렸다. 휴대폰 벨소리는 정확히 계단 입구 안에서 들려오고 있었다. 그 여자는 분명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왜 휴대폰 벨소리가 계단 쪽에서 울리는 것일까? 안쪽의 음성 인식등도 벨소리에 맞춰 켜졌다. 나는 다시 계단 입구로 갔다. 안쪽을 들여다보았을 때 나는 마침내 계단 입구에 있는 것을 똑똑히 보았다. 나는 너무 놀라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텅 비어 있던 계단 입구에 뜻밖에도 매달려 있는 시신 한 구가 있었다. 흰색 긴 원피스를 입은 목 없는 여인이었다. 벨소리는 계속 들려왔다. 이 고요한 복도에서 마치 귀신처럼 끊임없이 울려 퍼졌다. 그리고 소리를 내는 휴대폰은 지금 계단 위에 목 없는 여인의 시신에 의해 손에 꽉 쥐어 있었다. 이 순간 내 머릿속은 백지장이 되었다. 오직 이곳을 빨리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나는 당황한 채로 엘리베이터 2대를 동시에 눌렀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경찰에 신고했다. 전화로 경찰에게 현재 발생한 모든 상황을 대략 설명했다. 경찰은 최대한 빨리 도착하겠다고 말하며 신변 안전을 잘 확보하라고 당부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속에 갑자기 불안감이 밀려왔다. 왜냐하면 깨달았기 때문이다. 내가 어쩌면 아주 큰 사건에 휘말렸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계단실에 목 없는 여인은 누구인가? 누가 그녀를 죽였는가?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나에게 열쇠를 열어달라고 도움을 청했던 그 휴대폰이 왜 이 여자의 시신 손에 들려있는가 하는 점이었다. 설마 계단실에서 죽은 이 여자가 1404호의 진짜 집주인이었을까? 그렇다면 이미 들어간 1404호의 그 여자는 가짜 집주인이라는 소리다. 그녀의 목적은 진짜 집주인 행세를 하여 내 손을 빌려 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었다. 만약 정말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내가 범인을 위해 문을 열어준 셈이 된다. 나는 이 살인 사건에 연루되어 빠져나오지 못하게 될 수도 있었다. 그런데 바로 이때 더욱 끔찍한 일을 겪게 되었다. 2대의 엘리베이터가 좀처럼 올라오지 않았다. 눈앞의 2 엘리베이터. 표시판의 숫자는 모두 13층을 가리키고 있었다. 나는 14층에 있었다. 그런데 2대의 엘리베이터가 동시에 아래층인 13층에 멈춰 서 있었다. 엘리베이터는 전혀 올라올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분명 아래층에 누군가 있어서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것을 막고 있는 것이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계속 아래층에 멈춰 움직이지 않는 것이었다. 누군가 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떠나는 것을 원치 않고 있었다. 나를 계단으로 가게끔 몰아넣고 있었다. 하지만 계단을 이용하면 어둠 속에 숨어있는 범인과 정면으로 마주칠 수도 있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고 있을 때 갑자기 옆에서 소리가 들렸다. 방문이 천천히 밀리며 틈이 생겼다. 피범벅이 된 팔 하나가 부들부들 떨리며 문틈 사이로 뻗어나왔다. 이어 여자의 머리가 바닥에 밀착된 채 천천히 문틈 사이로 삐져나왔다. 그녀의 머리카락이 눈 한쪽을 가리고 있었고 안간힘을 쓰며 문 밖으로 기어 나오려 하고 있었다. 1404호에 들어갔던 그 여자도 뜻밖에도 변을 당한 것이다. 중요한 것은 그녀가 집안에서 당했다는 사실이다. 이 순간 나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정신없이 계단실로 뛰어들어갔다. 계단 입구에 매달린 여자의 시신을 신경 쓸 겨를도 없었다. 머릿속에는 오직 이곳을 떠나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나는 심지어 확인할 용기도 나지 않았다. 13층에 멈춰있는 엘리베이터가 대체 어떤 상황인지 말이다. 나는 그냥 계단을 따라 단숨에 아래까지 뛰어가기로 결심했다. 계단실에는 나의 급박한 발소리가 울려 퍼졌다. 층마다 음성 인식등이 반응하며 켜졌다. 나는 이미 최악의 상황을 각오했다. 만약 정말 누군가 갑자기 나타난다면 그게 누구든 나는 발로 걷어차 버릴 생각이었다. 나는 단 1분 만에 아래층으로 내려왔다. 나는 기적적으로 살아서 건물 밖으로 나왔다. 곧이어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그제야 나는 마침내 긴 한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안전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 다음에는 나의 번거로운 일들이 뒤따를 것이었다. 나는 신고자이자 현장의 유일한 목격자로서 당연히 경찰과 함께 가서 조사에 협조해야 했다. 나는 취조실로 이송되었다. 그들은 나의 개인정보와 직업, 그리고 당시 사건의 상세한 경위를 물었다. 나는 하나하나 대답했다. 당신 이름이 왕보입니까? 열쇠 수리공이고요. 나는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네, 책상 위에 제 열쇠 수리 영업 허가증과 신고 증명서가 있습니다. 열쇠를 열어달라는 요청 전화를 받고 그제야 거한 아파트 4동 14층으로 간 것이군요. 네, 열쇠를 열기 전에 규정에 따라 고객의 신분 증명서와 고객과 주택의 소유 관계를 확인했습니다. 말하면서 나는 책상 위에 열쇠 수리 등록부를 가리켰다. 전문가의 입장에서 보기에 1404호의 문 잠금 장치는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왜 안 열렸던 거죠? 나는 짐짓 침착하게 말했다. 자물쇠 뭉치가 노후해서 그렇습니다. 아시겠지만 자물쇠에도 사용 수명이 있습니다. 오래되면 자물쇠 뭉치가 낡고 고장이 날 확률이 높아집니다. 취조 과정에서 나는 열쇠를 여는 과정의 많은 세부 사항을 회피했다. 지금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든 이 사건에서 자신을 분리해내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이 고소득의 열쇠 수리공이라는 철밥통을 지켜야 했기 때문이다. 이때 경찰이 주머니에서 자물쇠 뭉치 하나와 이쑤시개 반 토막을 꺼냈다. 나의 비열한 수법을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직감했다. 경찰의 손에 들린 물건을 보자 나는 매우 긴장했다. 나는 돈을 벌기 위해 일부러 방문에 수작을 부렸음을 자백했다. 그러고는 내 열쇠 수리 명함을 붙여두고 손님이 문을 열거나 자물쇠를 바꾸기 위해 연락하기를 기다렸던 것이다. 나는 나의 행동에 대해 매우 부끄러움을 느꼈다. 하지만 경찰은 기껏해야 내가 거주자의 문 잠금 장치를 고의로 훼손했다고 의심할 사건 자체에 대해서는 증거를 찾을 수 없을 것이고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억지로 주장할 수도 없을 것이다. 사건의 복잡성 때문에 나는 당분간 경찰서를 떠날 수 없으며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다음 날 나는 경찰서 복도에서 사망자 중 한 명의 유족 2명과 마주쳤다. 한 노부인과 8, 9살 정도 된 어린 소녀였다. 소녀는 노부인의 품에 안겨 울고 있었다. 할머니, 우리 엄마 정말 죽었어요? 나 그림 그리기 대회에서 1등 했는데 상장을 오늘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엄마는 아직 보지도 못했는데 대략 몇 가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404호 집안에서 죽은 그 여자는 이 노부인의 딸이자 어린 소녀의 엄마였다. 동시에 다른 한 가지 점도 증명되었다. 1404호에서 죽은 여자가 실제로 1404호의 소유주였다는 사실이다. 즉, 내가 엉뚱한 집에 문을 연 것은 아니었다. 노부인은 한눈에 나를 알아보았다. 정확히 말하자면 그녀는 내가 입고 있는 이 옷을 알아본 것이었다. 내가 바로 그 열쇠 수리공이지? 내 딸은 분명 너 때문에 죽은 거야. 노부인은 나를 향해 욕설을 퍼부었다. 나는 노부인에게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았다. 그녀를 탓하지도 않았다. 결국 유족의 눈에 나는 사건 현장에 나타났던 부도덕한 열쇠 수리공일 뿐이기 때문이다. 노부인은 경찰의 손을 꽉 잡고 말했다. 내 딸의 방 안에 CCTV가 설치되어 있어요. 조사해보시면 범인이 누구인지 반드시 알 수 있을 거예요. 다만 방 안의 CCTV에 비밀번호가 걸려 있는데 비밀번호는 내 딸만 알고 있어요. 이제 내 딸이 없으니 어떻게든 기술자를 불러서 방법을 찾아달라고 부탁하는 수밖에요. 부탁 좀 드릴게요. 그 다음은 지루한 기다림이었다. 정오가 되어서야 경찰이 화가 난 듯 취조실로 들이닥쳤다. 분노로 가득 찬 눈으로 나를 뚫어지게 노려보았다. 나는 긴장한 채 일어나 먼저 입을 열었다. 그 노부인이 말한 CCTV는 해결됐나요? 범인이 누구인지 확인됐습니까? 경찰은 내 질문을 완전히 무시했다. 그러고는 화가 난 목소리로 내게 물었다. 다시 한번 묻겠다. 당신 이름이 왕보이고 열쇠 수리공이라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헛소리 마. 이 자식이 감히 아직도 속이려 들어? 사건 보고서가 이미 나왔다. 계단실에서 발견된 목 없는 시신이 진짜 열쇠 수리공이었다. 나는 즉시 반문했다. 목 없는 시신은 분명 여자의 시신이었잖아요. 시침이 떼지 마. 목 없는 시신은 그저 머리가 잘려나갔을 뿐 여자의 옷을 입고 있었던 것뿐이다. 내가 열쇠 수리공 왕보 행세를 한 목적이 뭐냐? 하하. 인정하겠다. 내가 바로 이 사건의 진범이다. 내가 사람을 죽였다. 그것도 2명이나. 한 명은 1404호 주인 정란이고 다른 한 명은 열쇠 수리공 왕보다. 하지만 당신은 알고 있나? 내가 죽인 이 2 사람이 나보다 더 가증스럽다는 것을.